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를 함께할 하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연맹에 기초한 국가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순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국가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국가의 발전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시족사회, 부족사회,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가 어떠한 사회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족사회는요,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얘기합니다. 보통 구석기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사회는 2개 이상의 시족이 모여서 이룬 사회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군장국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 군장국가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국가는 한 개밖에 안 배웠죠? 네, 맞아요. 바로 고조선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군장국가는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쵸, 여러분? 고조선 배울 때 기억나나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했죠. 이 군장국가에는요, 고조선 외에도 옥저, 동의에 사만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연맹왕국입니다. 연맹왕국은 여러 군장 국가들이 하나의 맹주국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이룬 형태의 국가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군장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맹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국가들로는 부여, 초기 삼국, 즉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야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국가가 있는데요. 이 고대 국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국가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왕권이 되게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고대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 삼국이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고대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국가의 발전 단계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발전 단계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보면 무리사회라고 있어요. 이 무리사회는 우리가 아까 봤던 시족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족사회는 구석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부족사회는 신석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들이 모여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군장 국가를 형성을 하고요. 이러한 군장들과 왕이 모여서 연맹 왕국, 하나의 연맹체를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이런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살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연맹 왕국과 고대 국가에는 똑같이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뭘까요? 그렇죠. 화살표 방향이 다르죠? 지금 연맹왕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근데 고대 국가는 어때요? 그렇죠.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연맹왕국 당시의 왕의 권위는 낮았고요. 고대 국가의 왕의 권한은 높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삼국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요,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초기 국가에는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도 이러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부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 옥저, 동예, 그리고 여기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있죠? 네, 요것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부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떠한 정치, 경제, 풍속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부여의 정치 첫 번째로는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출도가 존재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출도라는 거 들어봤나요? 네,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부여의 정치는요, 우선 왕이 있고요. 그 주변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습니다. 선생님, 왕은 알겠는데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뭔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부여도 연맹왕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맹왕국 자료를 볼 때 왕 말고도 뭐가 있었죠? 그렇죠. 그 주변에 군장들이 있었죠.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바로 그 군장들, 즉 소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군장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부여라는 연맹 왕국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명칭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부여는 이따가 경제에서 배우게 될 테지만 농경과 목축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축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명칭을 따온 거예요. 당연히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부여는 어떠한 경제 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경과 목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반농, 반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요, 오곡은 나지만 오과는 나지 않는다 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볼 때 부여를 나타내는 지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오곡은 나지만 오과는 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을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곡은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얘기를 하고요. 오과는 5가지 과실을 얘기하는데 대추, 자두, 살구, 밤, 복숭아를 얘기합니다. 잘 알겠나요? 마지막으로 부여의 풍속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풍속에는 3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영고라는 게 있고요. 순장, 그리고 우제전법이 있습니다. 영고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예요. 그리고 순장은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우제전법이 뭘까요? 그쵸. 여기 아까 우가 무슨 우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소우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전법은 뭔가 점을 친다는 건데 소에 뭘 갖고 치는 걸까요? 네, 소의 발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우자가 소우자고요. 제자가 굽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의 발굽으로 점을 치는 것을 우제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출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도표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왕이 있고요. 그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고
이 밑에 사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가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무덤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저까지 죽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이 묻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저까지 죽어야 하나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순장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귀족이나 높은 집안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중, 종들도 살아있지만 같이 묻어 죽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되게 보면 잔인하고 그러한 풍습처럼 보이는데 이런 게 왜 생겨났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당시 부여 사람들은요, 사후 세계를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족이나 그리고 높은 집안의 사람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세계에서 그 사람을 모시던 시중 종들이 사후 세계까지 가서 그 사람을 모신다 라는 의미로 이런 순장의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부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옥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옥조의 정치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 왕이 없습니다. 아까 쌤이 옥조는 무슨 국가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군장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신에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군장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옥조의 경제는 어떠했느냐? 오곡과 해산물이 많이 났습니다. 오곡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5가지 곡식 기억하죠? 네, 그 오곡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옥저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잘 봤을지 모르겠지만 해안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해산물도 많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옥저의 풍속에는요. 민며느리 제도 그리고 가족 공동묘라고 하는 골장제가 있어요. 민며느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따 자료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우선 가족 공동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공동묘는 가족을 공동으로 묻는 무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 골장제라고 되어 있죠? 이 골은 여러분들 바로 뼈 골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 가족 공동묘를 구성을 할 때요. 우선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임시로 매장을 합니다. 이걸 가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체를 묻게 되면 이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썩고 부패하겠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뼈가 남을 때까지 묻어 두었다가 다시 드러내서 이 뼈를 모아서 목관이라고 하는 나무로 된 관에다가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죽으면 이 뼈를 함께 목관에다가 모아서 묻는 풍습을 가족 공동묘 골장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겠나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며느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쌤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얘가 내 색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는 이제 이번에 새로운 며느리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며느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이 8살 난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민며느리 제도는요,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 약혼을 하고 우선 남자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성인이 될 즈음 어느 정도 컸다라고 판단이 들면요, 남자가 다시 여자 집에 가서 정식으로
혼인을 허락받는 제도를 민며느리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 시집 오는 제도를 민며느리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저까지 살펴봤고요. 그 밑에 있었던 동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잘 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옥저와 동해는 어떠한 국가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군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모습에서는요. 옥저나 동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왕이 없고요. 읍군 그리고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통치를 하는 군장 국가입니다. 동해의 경제 모습은요. 우선 방직 기술이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방직 기술이라는 것은요.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실 뽑아내고 옷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방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궁은 짧은 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하마는 여기서 말하는 과는 과일나무 할 때 그 과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밑을 다닐 수 있는 말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해보면 아주 작은 말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과하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반어피라는 말을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텐데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지도에서 잘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해 또한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표범 가죽이라고 하는 이 반어피가 특산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의 풍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해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계혼, 책화가 있었습니다. 조계혼은 이 동해도 군장 국가다 보니까 여러 부족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곰부족이에요. 그러면 곰부족 내에서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곰부족을 제외한 다른 부족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족외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책화라는 게 있는데요. 책화는 선생님이 자료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책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있는 지금 남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쵸, 금발바라, 금발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내가 지금 너의 꿍꿍이 속을 모를 줄 알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금이 있어요. 이 책화는요, 마을 사이의 경계를 누군가가 침범을 했을 때, 침입을 했을 때 그 배상으로 소나 말을 주는 풍속을 얘기를 합니다. 금발바라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금을 밟게 되면 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상금으로 소나 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간의 경계를 되게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알겠나요? 네, 이번에는 삼한. 아까 마한, 변한, 진한을 삼한이라고 했는데요. 이 삼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한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재정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조선 사회의 정치를 설명을 할 때 재정이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재정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정치의 우두머리로서 왕의 역할도 하는 것을 재정일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재정분리라는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왕은 이제 뭐만 하는 거예요? 정치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지,
읍차가 정치를 통치를 하고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주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천군이 지내던 곳을요 소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만의 경제의 모습을 볼 텐데요. 바로 철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마한, 변한, 진안 중에서 특히나 변한 지역에서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지역 그리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철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철을 바탕으로 철기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풍속이 있습니다. 풍속은 술인날 그리고 계절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영고, 무천과 같은 제천 행사에 속합니다. 자, 이게 바로 소도예요, 소도. 지금 여기 왕관을 쓴 사람은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왕입니다. 이곳은 제 관할이에요. 함부로 드나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천군입니다. 그래서 천군은 제사를 주관을 하고요. 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오직 천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이 소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제사장 그리고 왕의 영역이 구분이 되었다. 즉 재정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구려의 정치를 보면요. 오부족 연맹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부족 연맹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따가 뒤에서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부족 연맹체에 해당하는 가들이 있어요. 그 가들은 각각 사자, 조이, 선인이라고 하는 관리들을 거느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 조이, 선인은 관직명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입니다. 자, 경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약탈 경제를 했어요. 여러분, 약탈 경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뺏어서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고구려는 이렇게 약탈 경제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도가 보이나요? 네, 여기 보면 지금 부여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지역을 보면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여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개마고원이에요. 여러분들 개마고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래서 되게 척박한 땅이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 개마고원을 비롯해서 고구려가 해당한 지역에서는 비옥한 땅보다 척박한 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농사에서는 멀어지게 되고요. 남의 물건을 뺏어서 생활하게 되는 약탈 경제가 많이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지금 부경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경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탈한 물건들을 넣어두던 창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창고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풍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동맹 그리고 대릴사위제가 있습니다. 동맹은 앞에서 얘기한 영고 그리고 무천과 같은 제천 행사고요. 대릴사위제, 서옥제는 뒤에 선생님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부족 연맹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루부, 관노부, 연노부, 소노부, 절노부에 5개의 부족이 있고요.
이 부족이 연맹을 하여 고구려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부족 연맹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구려를 다룬 사극을 한 번이라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면 가장 많이 들어본 부가 바로 계루부 혹은 손오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루부, 손오부를 비롯한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루어서 형성한 국가가 뭐다? 네,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그럼 대릴사위제, 서옥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 본체 주변에 작은 별채를 지어 생활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집 주변에 별채를 지어서 생활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남편이 부인의 집, 본체 근처에 별채를 지어서 생활하는 제도를 대릴사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위를 데리고 산다 라고 해서 대릴사위제, 서옥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 남편이 이 서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장성을 하면 다시 남편의 집에 들어가는 제도를 서옥제,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백제와 신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성장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만 볼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삼국의 발전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제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부여와 고구려의 이주민이 내려와서 한강의 토착 세력과 함께 형성한 국가가 바로 백제입니다. 여러분, 백인의 위인 그 노래 아시나요? 네, 알 거라고 믿어요. 그 노래에 보면 고구려는 동명왕이 세웠고요. 백제는 네, 그렇죠. 온조 왕이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조를 비롯한 부여 고구려 이주민과 한강 토착 세력이 형성한 게 바로 백제입니다. 이러한 백제는 그 지역에 있었던 마한의 소국을 제압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보여줄 텐데 백제가 있는 지역은 원래 마한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가 마한의 소국을 제압하면서 성장을 한 거죠. 자, 신라는 사로국이 신라로 발전을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진한의 소국을 복속하면서 성장하고 형성했죠. 그리고 신라는 여기 보면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교체하면서 계속 왕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백제와 신라가 위치했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백제고요. 여기가 신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초기 국가의 지도에 보면 이 지역에는 원래 그렇죠. 마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진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조를 비롯한 유민들과 그리고 한강의 토착 세력이 마한을 복속시키면서 백제를 형성을 한 거고 신라 사로국이 진한을 복속시키면서 신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초기 삼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강력한 부의 대표가 왕이 되어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의 부는 어떻게 자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국가 중대사는 왕과 부의 대표들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합의를 했던 회의가 바로 재가회의, 정상회의, 화백회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그렇죠. 왕의 권한, 권위가 어때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그렇죠. 바로 이 부가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왕의 권위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맹왕국의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왕의 권한에서 화살표가 밑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왕의 권한, 권위가 낮았던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왕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쉽게 생각하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심각한 경우에는요, 왕을 죽이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왕의 권위가 어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선생님이 가야 옆에 마한, 변한, 진한을 써놨는데요. 과연 가야는 어디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변한이에요. 아까 마한은 어디에 복속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백제에 복속이 되고요. 진한은 신라에 복속이 됩니다. 자, 그럼 변환을 중심으로 한 가야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초기에는요, 금관가야를 필두로 전기가야연맹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관가야는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쇠퇴를 하게 돼요. 왜 고구려군이 가야를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고구려 군의 공격으로 쇠퇴하면서 후기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로 살펴보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가 전기의 가야 연맹을 이끌었고요.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의 가야 연맹을 이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야는 변한 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사만을 얘기하면서 변한 지역에 철이 많이 생산됨에 따라서 철기 문화가 발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야 역시 철을 바탕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각 소국이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를 하면서 중앙 집권국가로는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신라에 병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국가의 발전 단계와 각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띄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